자,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당나라의 멸망부터 시작을 해서 요금원의 시대를 거치고 이후의 원명 교체기의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 2번 정도 사용할 것 같네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대략 이 정도의 필기 공간이 필요했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북방 유목민족이 주도하였었던 10세기부터 12, 13세기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금원과 송과 고려 그리고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해당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일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을 대략 이렇게 길게 그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게 썼나?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당나라가 멸망을 하였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부병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에게 독자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주고 해당 지역을 지키게 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절도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서 이들에 의해서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 절도사 주 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 각지에 있었던 절도사들이 남중국의 경우에는 10개의 지방 정권을 세웠고요. 화북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에 의해서 5번 연속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5대 19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5대 19의 분열과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960년에 송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광윤이라고 하는 절도사에 의해서 송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송나라의 경우에는 979년에 5대 19개 분열기를 통일하게 되면서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송나라는 중국을 960년에 재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 이러한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북방 초원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국력이 크게 쇠퇴하게 되면서 중국의 분열과 혼란으로 인해서 북방 유목지역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거란족들이 성장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916년에 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요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가지의 요인을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영역을 차지한 것, 이 요나라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5대 19개 분열의 시대 때 절도사였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나라가 도와주고 그 대가로 어떤 땅을 얻었냐면은 그렇죠. 이른바 연은 16주라고 하는 만리장성 이남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땅을 얻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요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979년 이후로 가게 되면은 송나라가 5대 19개 분열기를 통일한 이후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요, 요 나라의 경우에는 연은 16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송나라의 경우에는 연은 16주를 되찾음으로써 요 나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연은 16주의 지배권을 두고 송과 요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송나라의 경우에는 절도사와 같은 이 세력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서 5대 19개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이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들에게는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송나라는 무슨 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네,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러면서 황제권이 강화되고 국내 질서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로 인해서 군사력이
그렇죠. 굉장히 약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송나라는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송나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1004년에 이 요나라와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연의 맹약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송나라는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송나라와 요나라는 앞으로 사이좋은 형제 관계가 되기로 합니다. 송과 요나라 사이에는 형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송나라는 요나라에게 무엇을 지급을 했느냐? 세패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세패란 무엇이었나요? 매년마다 지급되는 비단이라든지 은과 같은 그런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송나라는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돈을 주고 평화를 산 것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송나라는 군사력은 약했지만은 경제력은 역대 어떤 왕조들보다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아시죠? 그죠? 자, 그리하여 거란족의 경우에는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북방 초원 지역뿐만 아니라 연운 16주라고 하는 농경 지역까지 함께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토지와 백성들을 지배해야 되다 보니 하나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방식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이른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한족과 농경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연제의 방식을 적용하는 남명관제, 그리고 유목민족에 대해서는 부족제의 방식을 적용한 북명관제,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통치하는 게 바로 거란족의 이원적 통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명과 북명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란족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짚어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랬죠? 네. 자, 한편 11세기 초로 가게 되면서 1038년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나라 이름은 하왕조였는데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은 탕구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었죠. 그죠? 자, 11세기 초에 이 서하 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서하, 탕구트족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들이 어디를 장악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렇죠. 비단길을 장악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비단길을 장악을 하고 동서교역을 통해서 이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이들이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역에서 무역품으로 활용하였던 것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였던 것이 아니라 송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그들에게 서역 지방에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올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 서하의 경우에는 이후에 무역의 조건 그리고 조공과 책봉의 조건을 놓고 송나라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서하의 경우에는 송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가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송나라의 경우에는 문치주의 국가였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서하를 제압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송과 서하 사이에서는 전쟁을 그만두기로 하는 화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서하의 경우에는 송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신하의 나라가 되기로 하죠. 서하의 경우에는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신하의 나라가 되기로 합니다. 자, 그 대신에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였나요? 세패를 제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송나라는 이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대가로 세패를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면서 서하에게 비단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차 같은 이러한 것들을 세패로 제공을 하면서 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그게 송나라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송나라의 경우에는 전연의 맹을 맺은 이후에 요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세패의 지급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11세기 가게 되면은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세패를 통해서 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송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막대한 세패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문제는 송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서 매년마다 세패를 지급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나라에서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추진했던 개혁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법이라고 하는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송나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군사력이 약하고 돈이 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부국과 강병을 목표로 이루어졌던 개혁이 바로 왕안석의 신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왕안석의 신법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송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의 이익과 대지주의 이익, 대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그래서 신법의 시행을 놓고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나뉘게 되면서 당들끼리의 당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왕안석의 신법의 경우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송나라의 국력은 당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이후에 오히려 국력이 더욱더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언제 시기의 이야기냐면은 요거 쓴다는 걸 깜빡했네요. 10에서 11세기 요 나라가 전성기를 차지했었던 시기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0에서 11세기 거란족이 성장했던 시기의 이야기들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됐나요? 네. 자, 12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2세기에 잘 나갔던 유목민족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진이었죠. 12세기에 여진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12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요 나라의 지배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금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요 이후에 요 나라 이후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요렇게 금나라가 등장을 해서 요 나라의 지배에 대해 거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가장 좋아했던 나라는 누구였냐면 바로 송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면은 송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쳐왔던 요 나라 왜 그들의 지배를 그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연운 16주를 회복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생겼던 금과 송나라 사이에서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리고 금과 송나라의 동맹에 의해서 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동맹을 맺을 때 제시했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연운 16주를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로 매년마다 너희에게 세패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죠? 문제는 요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송나라가 그런 약속을 잘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죠? 게다가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꾀하는 이런 배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송의 배신에 분노한 금의 경우에는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하이펑을 함락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송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게 1127년의 일이었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강의 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정강의 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되었나요? 네. 자, 하지만
송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송나라 황제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강남으로 탈출해서 남쪽에다가 새로운 송나라를 세웠으니 우리는 그것을 남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남송이 성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남송의 수도는 어디였나요? 남송의 수도는 임안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다른 말로는 항저우, 오늘날의 항저우에 해당하는 곳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 임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남송이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나라의 경우에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주 지방뿐만 아니라 북송의 수도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화북 지역까지 통치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 시기에 남송에서는 금나라와 맞서 싸우자라고 주장했었던 일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송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패를 주고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에 익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의 경우에는 금나라의 관계에서 군신 관계를 맺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세패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금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12세기 금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당시의 송과의 관계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 좀 되셨나요? 네. 자, 한편 이 여진족의 경우에도요,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북방 초연 지역뿐만 아니라 화북이라고 하는 농경 지역까지 함께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의 민족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진 역시 이원적 통치 정책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진족을 비롯한 유목민족에게는 원래 그들의 시족제에서 유래된 맹한 모국제의 방식을 적용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농경민족들에 대해서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현제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여진족들이 사용하였었던 이원적 통치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맹한 모국제와 주현제로 나누어서 각각의 성격의 민족과 지역을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의 정책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3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였던 민족은 누구였었나요? 그것은 바로 몽골족이었죠. 그죠? 몽골족의 성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족의 전성기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우리 알다시피 징기스칸이었어요. 그죠?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칸의 자리에 오른 징기스칸 이후에 활발한 대외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첫 번째 천호, 백호제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10의 제곱 단위로 재조직을 하게 되면서 칸의 명령이 아주 소수의 단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내었고, 이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서하를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다가 결국에는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칸이 조금 모자란다. 이후에 호라즘 왕국을 정복을 하게 되죠. 서하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호라즘 왕국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칭기스칸 대 몽골족의 경우에는 어디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죠. 동서교련로 가운데 가장 먼저 비단기를 장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금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에서 과거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 지역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던 것도 징기스칸의 정복 활동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끝에까지 카메라에 잘 잡히나요? 네.
스파를 공격하고 호라즘 왕국을 공격해서 비단기를 장악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징기스칸의 대표적인 업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넘어갑시다. 그의 아들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고타이 칸 때 몽골족의 정복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오고타이 칸 때 가게 되면서 몽골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금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고려에 파견되었던 몽골의 사신이 살해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던 것 역시 오고타이 칸 때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바투칸의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있는 키예프 지역, 키예프 공국까지 점령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서교역로 가운데 어디를 몽골족들이 또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북방의 그렇죠. 초원길을 이 바투칸 때 몽골족들이 장악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고타이 칸 때 금나라를 멸망시켜 고려를 침공하였다. 바투칸 때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고 초원길을 장악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 이후에 쿠빌라이 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칸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원래 몽골의 수도는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기존의 중원 국가의 수도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수도의 이름을 대도라고 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름도 중원 스타일로 고치죠. 그죠? 무엇으로? 국호를 그저 원으라고 바꾸는 이런 어떤 것들이 쿠빌라이 칸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 때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강남 지역을 장악했었던 유목민족은 하나도 없었는데 몽골족은 유목민족 최초로 남송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강남 지역까지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월과 일본 같은 이러한 것들을 침공하기도 하였었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쿠빌라이 칸은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원으로 바꿨다. 고려를 복속시켰다. 남송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대월과 일본을 침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대월의 경우에는 쩐흥바오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몽골의 공격이 저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때마침 불었던 그렇죠 태풍으로 인해서 쿠빌라이 칸의 이런 어떤 공격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이후에 자와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죠.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었던 바닷길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 또한 쿠빌라이 칸 때의 업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삼국 시대에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고려가 세워지게 된 것은 918년, 그러니까 장송 교체기 때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었네요. 그죠? 쭉 가도 되려나? 자, 이후에 송과 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조금만 지울까요? 자, 송과 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고려의 경우에는 거란으로부터 세 차례 침입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거란이 고려를 공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후방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에게 친서를 요구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자 이후에는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하지만 이러한 요나라의 공격을 고려의 경우에는 모두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1차 침입 때는 누구의 활약에 의해서? 서희의 활약에 의해서 강동 6주의 땅을 얻어내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2차 때는 양규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요.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규주대첩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란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하지만 굉장히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나라와 조공의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또다시 있을지 모를 요나라의 침공에 대비해서 뭐 천리장성을 만든다든지 개경의 나성을 축조한다든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다가 12세기 가게 되면서 점차 여진족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의 경우에는 이 여진족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한 특수부대에 별부반을 편성을 해서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동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관이 별부반을 편성해서 그들을 토벌하고 9개의 성을 쌓았다. 동북구성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화북 지역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자 옛날에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너네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황제의 나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고려에게 4대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당시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었던 이자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고려의 경우에는 금나라에게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고려는 금나라와 조공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고려의 경우에는 송나라 혹은 남송과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해상 교역을 하고 있었다. 송나라와 공식적인 어떤 외교가 교육이 아니지.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었습니다. 맺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와는 별개로 해상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해서 교역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이런 설명도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한편 13세기로 가게 되면서 오고타이 칸테부터 이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죠. 자, 그러자 고려의 경우에는 그러한 몽골의 침략으로 맞서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강화도로 옮기죠. 그죠? 강화도로 옮겨서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만은 이후에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지게 되자 결국에는 고려는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쿠빌라이 칸이 분리할 때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쿠빌라이 칸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해봤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일본에서는 율령체제가 붕괴되고 무사들이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12세기 말에 무사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무사 정권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마쿠라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 말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사람의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안 나겠지. 뭐라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였죠. 그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쿠빌라이로부터 두 차례 침략을 당합니다만은 태풍의 도움 덕분에 몽골의 침략을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대략 10에서 13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었던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선생님 속으로 5를 세고 칠판을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자, 준비되셨나요? 계속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원명 교체기 14, 15세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자, 원나라 때 상황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는 원나라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몽골의 한국들이 세워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이 몽골족들이 동아시아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에는 이 몽골에 의해서 동서교역망이 통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자, 그래서 이 몽골 제국 시기에는 동서의 교류가 그 이전에 비해서 대단히 활성화되었던 시대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동서의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이동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역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동의 편의를 돕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지역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고 금이나 은, 기랑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 보니까 가벼운 종이돈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교초를 발행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죠? 자, 또한 바닷길을 통해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해상 교역을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 교역의 활발함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많은 동아시아의 문화가 서양에 전해지게 되고 또 반대로 서역 지방의 문화가 동아시아에도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아라비아 지역 이슬람 문화권이 천문학과 역법 이러한 것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동아시아 지역의 천문학과 역법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원나라 때 1년에 365점 몇 일로 계산했던 수시력 같은 것들이 편찬이 된 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 발전과 기술 발전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몽골 제국을 거쳐서 들어온 서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고려를 거쳐서 조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세종 때 만들어졌던 역법서였던 칠정산 같은 이러한 것들도 이 시기에 들어왔었던 서아시아 지역의 서역 지방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 시기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후에 몽골 제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막 썼어요. 그죠? 그러면서 재정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또 때마침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화망이 파괴되는 등의 경제적인 혼란이 점차 가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족 농민에 대한 지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 농민들은 백년교라고 하는 미신적인 종교를 많이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머리에는 어떤 색깔의 띠를 두르고 있었느냐? 빨간색의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홍건적의 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백년교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홍건적의 난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세력을 통합을 하고 이 원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원나라의 경우에는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중원 지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초원지대로 뭐라고 썼더라? 몽골 초원으로 몽골 초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유목민족에 의한 중국 지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오랜만에 중국의 한족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주 원장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1368년에 등장한 명나라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명나라를 세운 주 원장의 경우에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명태조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가 사용하였던 연호가 홍무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홍무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주원장, 명태조, 홍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력 기반이 강남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난징을 수도로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오랫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화되고 무너져 있었던 한족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한족 문화의 핵심은 어디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유교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주원장 때에는 유교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직접 정복을 선호했었던 이러한 몽골족들과는 달리 한족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국제관계를 통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명나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명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주변 국가들에게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자, 그러다 보니 국제 교류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교육을 허용하게 되면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었습니다만은 명나라는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민족이나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오직 어떠한 형태로만의 교육을 허용하였느냐?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답례품을 받아가는 회사의 형태로만 국제 교류를 하는, 허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서 교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가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축소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자, 주 원장이 죽고 그의 손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건문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어린 조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었나요? 영락제였었죠. 그죠? 영락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영락제는 15세기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영락제는요 원래 베이징의 제후왕으로 책봉되었었던 사람이고요. 이후에 자기의 조카를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난징을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영락제의 경우에는 수도를 자기의 세력 기반이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그렇죠. 명나라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자, 그러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였으니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자금성이었어요. 그죠?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거대한 궁전,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이런 것들이 영락제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또한 영락제의 경우에는 그 롤 모델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쿠빌라이 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과 같은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락제의 경우에는 활발한 대외 팽창 정책을 선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 사례로는요, 북쪽으로는 몽골을 공격을 하였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대월을 침공을 하였었죠. 그죠? 당시 호왕조였던 대월을 침공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길로 조공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라고 하는 환관을 보내서 대원정 혹은 대항해 바닷길로도 명예국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영락제 시기의 명나라의 전성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원명의 교체 과정과 명나라의 전성기 모습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국에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 교체의 혼란의 상황이 바로 이 시기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계기로 공민왕이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원 자주 정책,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반원의 개혁을 시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성과로 언급되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원 간섭기에 빼앗겼었던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것을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되찾은 것, 이러한 것들이 공민왕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반원 개혁 정책의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원명의 교체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명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기선 제압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것을 요구하였느냐? 너네가 지금 이 쌍성총관부 이북의 땅을, 쌍성총관부의 땅을 무력으로 되찾았는데 그 천력 이북의 땅, 원래 원나라 땅이었다. 과거 원나라의 땅이었던 것은 모두 명나라의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민왕이 되찾은 쌍성총관부 지역 천력 이북의 땅을 고려에게 내놓을 것을 명나라가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자, 그러자 당시 고려의 최영의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나라와 맞서서 요동정복을 요동정복이 아니지. 요동정벌. 네, 시간이 없다 보니 마음이 급하다 보니 글씨가 더 삐뚤삐뚤해지네요.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요동정벌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성계였고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 이성계였고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을 장악하고 이후에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다?
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명 교체기에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와 조공과 책공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고 있네요. 자,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었던 가마쿠라 막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자, 가마쿠라 막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막아내는데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그때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면서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무사들이 막부에 대한 충성심이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막부의 통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계기로 천황의 권한을 되찾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다이고 천황이었고 막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시카가 다카우지 같은 이런 무사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막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막부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무로마치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무로마치 막부가 1336년에 세워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 고다이고 천황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고다이고 천황은 무로마치 막부를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 내세웠던 북쪽의 천황과 그리고 남쪽의 고다이고 천황의 경우에는 요신으로 도망가서 또 다른 독자적인 조정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최초로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은 일본의 무슨 시대?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런 남북조 시대의 분열이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남북조의 대립이 끝이 나게 되고 비로소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츠에 의해서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이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본 유일의 지배자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니 그때 책봉을 받았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일본국 왕이었어요. 그죠?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줄만 더 쓰고 끝낼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 알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베트남의 나라 이름은 당시 대월이었었고 쩐씨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나라라고 해서 쩐왕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쩐왕조 시기에 쿠빌라이 칸에 의한 몽골족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기는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결국 이 쩐왕조의 경우에는 이후에 일어났었던 농민과 노비의 봉기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쩐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베트남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왕조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호왕조였어요. 1400년에서부터 1407년까지 존재했었던 초왕조였는데 이 호왕조가 누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했었느냐? 바로 그렇죠. 명나라 영락제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명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명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이후에 베트남을 지배하려고 하였었던 명나라에 맞서서 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결국 이러한 레러이의 저항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베트남의 새로운 왕조가 성립되었으니 그게 바로 레 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레 왕조의 경우에는 이후에 1758년까지 유지되었던 대표적인 장기
베트남 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 네 왕조 같은 경우에도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래 선생님의 욕심은 16, 17세기까지 같이 가서 우리의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앞반에서 그거를 수업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폰으로 전송을 해드렸던 것이거든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머릿속에 정리 안 된 부분 있으면은 나중에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요약 정리 보면서 꼭 내용을 파악해 두시기를 바래요. 여기 써 있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 나중에 이 뼈대에다가 더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힘들어.